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요. 기후 대응 기술, 기대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기후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의 이재훈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아마도 1월에 못 만났죠. 네, 그럼 맞습니다. 이제 새해, 진짜 새해 만났네요. 신정으로도 새해, 구정으로도 새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최근에 그 기후 테크 벤처 캐피탈 공동 행사하시면서 발제와 토론하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떤 행사였나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후테크 VC 벤처 캐피탈이 있는데 네. 소풍벤처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와 넥스트그룹이 공동 주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소풍벤처스가 예전에 다음 기업 카카오 그쪽 다음에서 네. 하셨던 그 맞습니다. 그 행사랑 같이 또 나가서 하신 거죠. 네. 연결된 행사기도 한데 이 소풍벤처스라는 곳에서 기후테크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작년 4월에 이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이라는 게 정부에서 발표가 되었거든요. 정부에서요. 네, 네. 그 기본 계획이 뭘 담고 있냐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네. 어떤 정책들을 펴겠다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담겨져 있는데 네. 그 안에 내용들이 그냥 나열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해설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 보고서는 해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예. 그래서 그 행간을 읽어드리는 차원에서 네네. 넥스그룹에서 기후정책 가이드북을 발간을 했고 그 가이드북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탄소 중립은 수송, 건물, 발전, 산업 이렇게 다양한 부문이 있는데 그 부문에 계시는 각 기업 대표분들을 모시고 이제 현업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한 2023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놓고 각 분야별로 진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예측하면서 계획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자리였겠네요. 네. 그거를 이재훈 연구원님이 하신 거죠. 네, OBS 덕분입니다. 지금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그날 나온 이야기 중에서 그럼 각 산업 부문 얘기가 다 있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저희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조금 거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기업에 계신 분들이어서 네. 좀 일반 시민분들하고 나누는 얘기보다는 조금 사업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너무 정책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경우가 많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좀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얘기도 하나 있었고 네. 아무래도 돈이랑 무조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돈이 아직 기후테크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 그거에 대한 좀 메커니즘 그런 네. 생태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 전에는 이제 하나 규제나 장벽 이런 거를 좀 해소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행사를 계기로 조금 더 거시적으로 이 생태계가 좀 어떻게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나온 다른 전문가분이 공적 금융들이 공적 자금들이 이 기후테크나 이쪽으로 와야 여기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 듯해요. 지난 시간에 청취자분께서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넘어갔잖아요. 요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앞선 시간에도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1년의 과정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량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해요. 네. 근데 제품도 생산을 하고 그게 유통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데 그러면 제품도 그거를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된다라는 표준이 다 잘 생겼고 네. 그 표준에 따라서 산출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하나가 다 관리가 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감축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전략을 짜기가 쉬워지고 네.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저감까지 달성한 제품에는 탄소 저감 인증까지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을 먼저 받고
그걸 통해서 탄소 저감을 달성하면 탄소 저감 인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특정 기업에 대한 홍보는 아닌데 네.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번에 TV 신제품을 냈는데 그 제품의 총 라인이 다 탄소 저감 인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이런 쪽에 인증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이거 그렇죠.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란 말씀이 귀에 탁 와닿는데 탄소 생산 과정 전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까지 포함해서 전 과정에서 탄소를 저감했다는 인증을 준다는 거죠. 네. 네, 그게 제품 탄소 발자국 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주셨던 청취자분께 답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제 기후 퀴즈의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여기 답변 주신 거 보니까 집에 있는 가전제품 빨리빨리 보신 듯합니다. 세탁기, 냉장고 이런 많은 전자제품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등급을 이제는 사무실과 아파트,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에도 표시하자는 논의가 활발한데요. 아직까지는 전자제품에만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있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전체 몇 등급으로 표시되고 있을까요? 1번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2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연구원님? 정답은 2번입니다. 네, 5등급이죠. 2번. 여기 보니 한종혜 님이 냉장고는 4등급, 밥통은 1등급 이렇게 써 있네요. 등급이 낮을수록 절약이라고 써 있네요. 오늘 또 공부합니다. 그러셨고요. 6610님은 우리는 모두 1등급이네요. 모두들 1등급 쓰세요.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제품들인가 봐요. 신제품들은 1등급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5290님 새싹 문자로 1등급에서 5등급이죠. 봄날이네요. 운동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3769님이 최저 효율 제품은 판매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되겠어요? 최저 효율일 경우는 판매 금지도 되겠어요, 진짜. 그런데 이런 에너지 등급을 건축물로 확대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뭐 배경은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를 절감하자는 차원이겠죠, 이게? 네, 이 오늘의 퀴즈와도 좀 연결이 되는 분야이기도 한데 네. 에너지 등급, 이런 에너지 효율 이런 것들이 다 건물의 탄소 중립과 굉장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일단 건물의 이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흐름을 보면 건물은 이 사람의 생애 주기와 마찬가지로 자재 생산, 시공, 운영, 폐기 이런 각 단계마다 온실가스가 배출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운영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70%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하고 철거하는 것보다 운영 과정에서 70%가 발생. 사람이 그 안에서 살고 있을 때 발생한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 사람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건데 네. 이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 그 에너지 소비 중에 난방 에너지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럴 해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좀 찾아보면서 놀란 거긴 한데 2020년 기준으로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75%라고 해요. 우리나라가요? 네. 오. 그래서 노후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난방에너지원을 저탄소 조금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건물의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물이 사람이 사용하는 동안 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데 거기서도 난방이 가장 주요 원인이더라.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뭐가 답일까요? 쉽게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네. 전기화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전기화요. 돼요. 네, 발전 부분에서 재생에너지 굉장히 이제 많이 들으셔서 익숙하시겠지만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깨끗해지고 그러면 공급에서 깨끗한 게 나오면 쓰는 곳에서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자라는 게 전기화예요. 네. 그래서 수송에서는 전기차, 그리고 철강에서는 뭐 전기로, 이런 것들이 이제 전기화의 하나의 예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전기화를 하려면 역시 재생에너지가 확대된다는 게 전제로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다 전기화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가야 되는 거겠네요. 재생에너지도 확충하고 네, 건축물의 난방도 전기화가 되고 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물에서 지금 에너지 사용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75%가 노후 건축물이다. 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거는 온실가스 배출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이제 에너지 소비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건물은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로 나뉘는데 네. 주거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네. 이 두 개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보면 많게는 22배, 적게는 2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다세대 주택에서 안 좋다고 해요. 아. 그 말은 다세대 주택에서 1이라는 에너지 소비를 하면 실제로 아파트에서는 22분의 1만큼만 써도 그 정도의 동력을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에너지 효율의 차이가 나고 있고 또 최근에 만들어지는 건축물은 대형 건축물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 맞아요. 보니까 네. 에너지 소비가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의 흐름을 보면 탄소 중립과 조금 역행하는 측면이 많이 보이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건축 상황이요. 네. 그러면 이 에너지 등급제 같은 등급제가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고 지금 보시는 거죠. 네, 네, 그럼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까지 이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기후 정책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아하. 녹색 건축물 등급제라는 게 가장 큰 줄기고 네. 그 안에 3개의 인증제도로 구분이 되는데 네. 녹색 건축 인증제도,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 굉장히 단어가 어렵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굉장히 인증제도가 많죠. 이게 담당하는 부처도 다양해서 그런 건데 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때 녹색 건축물 등급제를 달성해야 되는 의무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공 건물을 중심으로 의무화가 시작이 되다가 네. 이게 민간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요. 네, 네, 이게 의무화만 하면 어떻게 보면 채찍만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당근도 주어지는데 그거는 이제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든지 아니면 건축 기준을 조금 완화해 준다든지 이런 당근이 이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녹색 건축물이라는 거는 여기서 등급을 좋은 등급을 받으려면 그러면 패시브 하우스처럼 난방, 냉난방의 효율이 좋은 건축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난방을 할 때 탄소를 덜 쓸 수 있는 건축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네, 네. 아, 그게 이제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인증이 나가는 거군요.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체감할 때 와 지금 집집마다 냉장고, 뭐 세탁기에는 다 인증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건축물에 일일이 그렇게 스티커나 딱지가 붙어서 인증 몇 등급이다 하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건가요? 네,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제도를 조사한 저조차도 네.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과연 이렇게 많은 인증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네. 이거를 다양한 부처에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올해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를 했는데 네. 거기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가 원래는 민간 건축물이 올해부터 시작이었어요. 네. 근데 그걸 1년 유예를 또 늦췄구나.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에 대한 시그널을 약화시키는 걸 수도 있고 준비한 분들도 또 네. 타격을 받는 거고. 기후테크 기업은 사실 그 일정을 보고 다 투자를 하고 투자 유치도 하고 그랬는데 네. 1년 뒤로 가면 아무래도 시장이 축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책 리스크의 피해를 이제 체감을 하실 겁니다. 아, 그 이 말씀 들으니까 왜 일회용 용기 카페에서 네. 이제 올해부터 안 쓴다 했다가 그거 유예하면서 그 관련 산업 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받았다고 했는데 제로 건축물에서도 지금 똑같은 일이 네. 벌어지는 건가요? 안타깝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하지만 유예가 됐지만 유예를 하면 안 되는데 유예가 됐지만 정책 방향은 앞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로 간다는 거죠. 정책 네. 방향은. 외국은 어떨까요? 외국은 유럽 같은 데는 우리보다 오래된 건물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럽과 미국은 이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화석연료 기반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이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딱 잡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후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아하. 가스보일러를 이용을 이제 그만하겠다.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난방 수단을 바꾸겠다. 그래서 히트펌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됐고 네. 히트펌프 시장을 어쨌든 확대를 시켜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번 기본계획에서 최초로 히트펌프라는 단어가 같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히트펌프를 우리도 난방에너지원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증 단계에 조금 머물러 있는 측면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 정책은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히트펌프 기술을 갖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사업을 아직은 못 하고 있고 해외에서 시장을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정책의 일관성,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생태계를 만들어 주느냐 이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저도 얼핏 오늘의 기후에 예전에 노피디님 손에 잡히는 기후에서였나 어떤 인터뷰에서였나 영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히트펌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말씀처럼 국내에서 시장이 안 열리니까 지금 기술을 갖고 외국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수출을. 히트 펌프가 근데 그때도 설명을 들었지만 온도라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걸까요? 좀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히트펌프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에어컨과 난방기가 하나의 기계에 모여져 있는 어떤 종합적인 기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네. 되고 전기를 쓴다는 게 가장 핵심이고 전기를 써서 열을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실내에 열기를 식히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해주는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기계이고요. 네. 기존 도시가스 보일러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에 이 히트펌프를 달면 에너지 수요가 2배 정도 준다고 해요. 굉장히 좋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또 자동화 기능, 그러니까 오토메이션이 가능한 그 히트펌프는 이제 전력 계통이 불안정할 때 그 전력 수요를 이렇게 자동으로 제어를 해서 계통의 안정까지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기구 IEA에 따르면 이 난방에너지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줄이는 데 기여하는 수단으로 에너지 효율이 60%, 히트펌프가 40%,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전기로 사용하는 거니까 탄소 배출은 당연히 줄어들 테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거의 없을 수도 있고 히트펌프 얘기 재밌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 다음 회차 때 연구원님 모시고 히트펌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온도를 좋아하는 데서는 히트펌프가 또 어떨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후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의 이재훈 연구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아진 의견이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7년도에 박태순 이제 갈등사회연구소의 소장님이라는 분이 네. 이 프레시안의 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느낀 점이나 문제점들을 이제 프레시안의 기사로 쓰신 것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모아진 의견이 이제 공론이고 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공론화다. 근데 이 공론화 과정 안에 하나의 섹터로 이제 공론 조사라는 것이 있을 뿐이지 이것 전체를 공론화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1,000명에 대한 공론 조사는 하는 거지만 공론화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면 공론 조사 말고 뭐를 더 넣어야 되는 걸까요? 이제 1,000명한테 여론조사,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하고요.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고 네. 다수의 의견을 듣고 200명을 추출해서 토론을 하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까지가 공론조사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이후로 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대의 기구가 있죠. 의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행정기구가 있죠. 도 행정기구가 있고요. 네. 거기에서 이 시민들이 준 의견을 토대로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반영할지 혹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도 들어야 되고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 뭐냐면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또 들어봐야 됩니다. 공론화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정에서. 공론 조사를 토대로 네. 시민들 의견은 사실 좀 톡톡 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전문가 그룹한테 들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도정 책임자인 도지사는
그 기사에서는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네네. 도지사는 본인의 도정 철학과 이것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 이 로드맵도 얘기해야 되고 네. 그들이 얘기한 내용들과 전문가들, 의회, 행정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도정 철학은 이런데 이것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이런 정책을 피겠습니다라고 본인의 정치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게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론화의 어떤 전체. 하나의 전체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공론화라기보다는 공론화의 일부, 공론화를 하기 위한 공론 조사를 하고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된다. 일례를 들면 네. 예전에 사실은 왕정 국가긴 하지만 민주 국가가 아니지만은 세종대왕께서 사실 네, 이걸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치열하고 정말 집요하게 하셨어요. 공론화 작업이요.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세제 개편을 할 때 네. 좀 지금 같은 뭐 정보화 시대가 아니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지만 네. 17년 동안 그때 당시에 17만 명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하고 관리들한테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와라. 이 지난한 과정들을 거쳐서 만든 게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못 외워서요. 전분 6등, 연분 9등이라는 네, 세제입니다. 어려워요. 예. 네. 그러니까 전분 6등은 이제 밭의 등급 토지를 토지로. 6등급으로 나눈 네. 거고 연분은 연 평균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량을 토대로 이제 그 세금을 따로 매기는 거죠. 예, 그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세제 개편을 했던 역사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론화라는 거를 지금 아무래도 이게 기간도 짧을 것 같은데 이번 공론화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의견이나 최종적으로 도지사가 나의 도정 철학. 도정 철학의 도정 철학에 알맞도록 나의 도정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여러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쵸. 이걸 다 지금 생략하고 또 17년 세종대왕의 17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게 기간이 사실은 더 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너무 짧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최소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죠. 이건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고요. 네. 예. 근데 일단은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정치권에서 공론화라는 말을 자꾸 너무 막 써요. 이건 공론화가 아닙니다. 네. 예. 아하. 진짜 공론화 많이 나오는데 얘기가 여러분 흥미롭죠. 네. 제가 잠깐 음악을 듣고 저희가 이후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경기국제공항을 짓자 수원군공항은 이전을 하냐. 이 최근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론화에 대해서 지금 공론조사하고는 다르다 하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그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공론조사만 할 경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이제 노래 듣기 바로 직전에 말씀드렸듯이 정치가 자꾸 공론조사를 행사성으로 한번 해놓고 네. 공론화로 부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공론화에 정말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 500명 혹은 200명의 시민들이 네. 실제로 본인들이 느꼈던 의지 보다 굉장히 축소된 공론화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래서 되게 그 의지들을 실제로 민주적 과정에 흡수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분들을 사실은 되게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규정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정치가 자꾸 그렇게 공론 조사를 공론화로 부풀리면 우리 사회의 공론화의 수준들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본인들이 좋든 싫든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의제들을 그 토론 주제들 혹은 의제들의 수준을 규정한다는 책임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 사회의 의제의 수준을 정한다. 내가 네. 그런 책임감을 좀 가져달라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로 다시 오면은 처음에 나오셨을 때 수원 군공항은 안보 문제로 없앨 수 없으니까 요걸 이전하면서 국제공항으로 좀 더 크게 잘 짓겠다는 얘기인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얘기를 제가 나가서 그대로 하다가 많은 사람들의 많은 반론을 겪고 송구스럽습니다. 네. 아니 저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오늘 네. 나오신다길래 꼭 물어봐야지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 공론화 과정을 보니까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아예 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뭔가 공항이 두 개 생기는 건가요? 공공항 그대로 있고? 지금 저기서 위쪽에서도 발이 안 맞고 있는 건데요. 이게 경기도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은 빼고 싶죠. 왜냐하면 경기도의 화성에다가 새로 짓는 공항의 민군 공항이면 네. 매력이 떨어집니다. 국제공항이
군용공항도 겸하고 있다 하면 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공항으로만 하고 싶겠죠. 근데 김진표 의원이 작년에 발의했던 법의 이름도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특별법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수원시에 있는 지금 뭐 공무원들도 군공항 이전과에라는 과가 있거든요. 명시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네네. 일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수원 군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는 사업인데 경기도는 자꾸 그거랑 선을 긋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수원에도 공항이 있고 화성에도 또 공항이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요. 네.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게 아니면 수원 군공항을 폐쇄라고 못을 박는 게 맞고요. 경기도에 화성에다가 공항을 새로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면은 신공항 사업이라고 못을 박으면 됩니다. 모든 정치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대응하기는 좀 더 편해요. 근데 이게 지금 자꾸 서로 엇박자가 나니까 시민들도 이걸 보면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군공항이 없어지는 줄 알고 막 지지하는데 그건 또 아니네 네. 하고 이게 문제가 헷갈린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서로 손발이 안 맞고 있는 건데 조금 있으면 총선이잖아요. 네. 4월에. 그럼 여기 수원이나 경기 남부 일대에서는 이게 정말 큰 이슈가 될 텐데 예전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안보와 기후위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때 세게 결론 내리셨잖아요. 군공항은 폐쇄하고 경기국제공항은 안 짓는 게 좋다. 맞습니다. 그러셨는데 지금도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지금부터 받아 적을게요. 이제 사람들이 왜 그래? 그게 아니야 하면 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제. 저희가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네. 안보 논리를 깨기가 되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막 세미나 하고 하면서 사실은 그때 시민들이나 이렇게 행정이나 정치권에 얘기했던 거는 네. 수원에 있는 군 공항은 무인 전투기로 전환을 하면서 점점 점진적 군축을 해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무인 전투기 요즘에는 사실은 그 대인 그 전투기보다는 무인 전투기가 실제 현대전에서는 더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잠깐 그 얘기를 그때는 했었는데 네. 요즘엔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네네. 그냥 정답은 평화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수원에 군공항이 없다고 해가지고 성남에도 또 군공항이 있고 네. 뭐 오산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옮긴다 그러죠. 네. 일단은 안보 논리로는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2020년도에 그러니까 파리 신기후 체제 이후로 네.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줄이자. 해서 네. 해서 그거에서 얼마를 줄이자. 그래서 이거 우리 지금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니까 2040년에는 1.5도씨 산업혁명 대비 1.5도씨가 올라갈 것 같아 지구 온도가. 네, 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얼만큼 줄이고 2050년에는 순배출량 0으로 만들자라고 했는데요. 네. 최근에 영국에 있는 그 단체죠. 분쟁과 환경 관측소 네. 그리고 영국의 과학자들 단체인 지구적 책임을 위한 과학자 모임에서 2022년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군 온실가스 배출량을 봤더니 그게 순배출량, 간접 배출량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다 산정을 해봤더니 27억 톤인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7억 5천만 톤이면 러시아가 세계 6위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 전체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큼을 군이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전쟁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탄소 배출에.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때는 또 가자지구에 대한 폭격이 있기도 전이었고. 근데 그렇게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2050년까지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을 딱 발표하고 보니까 태평양에 러시아만한 대륙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있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민간에서 추정한 거고 군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전쟁 위협이나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군 공항이나 군 시설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탄소 배출 충분히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기후위기 대응에 그 관심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평화 정책을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고 급선무여야 하는데 이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어떤 실익이나 기후위기나 어떤 면을 보더라도 맞지 않다는 거죠. 네. 지금 이인신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생각이 다른데 하시는 분 있으면 반론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공론화는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저희 제작진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은 환영이고요.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렇네요. 군대를 지금처럼 유지하는 이상 우리가 아무리 기후 협약을 해도 태평양에 사라진 아틀란티스 대륙이 붕 떠서 그렇죠. 탄소 배출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규모의. 아하.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전쟁이 배출하는 그 온실가스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바로 군대를 없애자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있는 군 자산을 어떻게 현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탄소 중립을 할 때 필요한 온실가스 흡수원들을 늘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상태로만 자꾸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 그 군 공항을 평택에도 있고 오산에도 있고 성남에도 있는데 수원에도 꼭 있어야 하는가? 근데 안보 때문이다 해놓고 이전에도 상관없다고 한다면은 그럼 꼭 있어야 하는 안보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셨었죠. 그렇죠. 예전에 김진표 의원님이 실제로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수원 군공항은 사실은 오산에 있는 미군 군공항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미군의 군공항을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한 이 공항이 정말로 실제로 전략에 얼마나 필요한지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거는 그때 이 충분한 물량이 되나 수많은 국제공항이 생기고 지금 수지 타산이 막고 있나 탄소 배출 문제 이런 걸 지적했었죠. 저번에 경제성도 얘기했었고 물류와의 연계성도 맞지 않다고 얘기했었죠. 네네.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인신 사무국장님이 보셨을 때 현재 경기국제공항이나 수원군공항을 이전한다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반대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일단 지금 경기도랑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굉장히 자극적인 언어로 이 의제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총선 전에. 예, 그러니까 뭐 경기도에는 공항이 빵개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광역에 다 공항이 있어야 되냐 이런 반문도 가능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민들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용이하고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서 인천공항, 김포공항 그리고 청주공항 굉장히 용이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뭐 전라도나 뭐 경상도에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자극적인 언어로 시민들을 자꾸 자극하고 욕망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이 실제로 공항을 폐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이 논의의 폭을 좁히고 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론의 의제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공론화 의제를 선정할 때 이 공론의 의제가 사회 통합에 얼마나 유효한지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공론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네, 이건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수원환경운동연합 이인신 사무국장님과 경기국제공항 유치,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을 두고 얘기 나눴는데요. 이 이슈는 계속 이어서 오늘의 기후에서 좀 더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